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의 박구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계약법 기초법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보험계약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법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하자. 태반이 이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장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계약법에 있는 이 법이라는 과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없다 보니까 진도 나가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꼭 알아야 될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보험계약법에서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초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면 그래도 수업 들어가면서 따라하기가 편할 거다. 가급적이면 본 강의할 때도 이 보험계약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설명을 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것까지 다 설명해서 진도 나가기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일부 생략하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꼭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기초법률의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오죠? 박구석 교수 영역이 나오는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첫 번째는 핵심 정리 1번 뭐가 나오죠? 법의 체계 그랬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법에 대한 체계를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데 이 법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거기 보니까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성문법이란 말이 나오죠. 성문법이라는 게 그대로 번역하면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이 말이죠. 즉 문서화되어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성문법. 반면에 문서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문법. 아닐 붙자니까 문서가 아닌 법. 이렇게 크게 보면 법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문서화되는 법은 또 어떻게 나눠질까? 문서화되는 법은 또 법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즉 상위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하위법이 있다. 제일 높은 법. 그걸 무슨 법이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화되는 법 중에서 뭐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그 법은 뭐가 될까? 무효로 보시면 됩니다. 헌법은 있는데 그 헌법과 다른 법을 만들어놨다? 그거랑 배치되는 법을 만들었다? 그거는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효력을 뭐 한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걸 우헌법률 이런 말 들어보시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그걸 위헌법률이라 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다는 거. 그럼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냐? 예, 요새 뭐 헌법 개정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요새 벌써 1987년도에 만든 헌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좀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괴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먼저 그걸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권. 국민들이 가지고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그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문의 자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기본권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통치구조라는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구조가 뭐냐면 대통령은 어떻게 뽑지? 대통령 어떻게 뽑지? 이런 것들. 국회의원들 맨날 월급만 축내는 새끼들, 걔들은 뭐 하지? 하는 거. 걔들은 어떻게 하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지? 등등 이런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헌법기관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쭉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다? 헌법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헌법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법률이라는 겁니다. 법률. 이 법률이 어디 밑에 있다? 헌법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지들이 그걸 다 심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걸 상정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자 이러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벌써 이미 다 지들끼리 사전에 짜놨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뭐죠? 거의가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 근데 어떨 때는 문제가 있어? 그럼 전자투표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찬성 반대 표를 합니다. 그럼 저기 전광판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딱 떠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걸 뭐란다? 법률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놈의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한테 넘겨주면 대통령이 그걸 공포해버리죠. 근데 대통령이 봤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개떡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 가져왔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뭐 할까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법률과 법률안하고 달라요. 법률이라는 것 이미 대통령이 공포해서 확정된 건 법률이 되는 것이고 아직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국회 의결을 거쳤을 때까지는 뭐 된다? 법률이 아니라 법률안. 안이라는 건 뭐죠? 그냥 안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법률이 되기 위한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법률안이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대통령이 뭐 한다? 마음에 안 들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바꾸시켜버리고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공포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게 된다. 그래서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겁니다. 근데 법률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죠? 국회에서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재 보험계약법 이거는 보험계약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계약법은 상법이라는 법률의 일부 내용이 바로 보험계약법으로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어디에 있느냐? 따로 보험계약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상법이란 법률이 있는데 좀 이따 저 뒤에서 나와요. 그 상법의 일부 부분을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른다? 보험계약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상법이란 법률을 만드는 거 그럼 그것도 상법에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를 시키잖아. 근데 상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법으로 다 모든 상해위에 관련된 걸 모두 다 법으로 만든다? 법률로 만든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률로 만들면 법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그 중에 첫째는 자주 개정될 내용들. 어떤 숫자와 관련돼서 자주 개정할 내용들. 그걸 법률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국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쌈박질하는 집단입니다. 제가 자꾸 국회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뭐 현실이잖아.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노른 게 거의 반년을 노른 적이 있습니다. 국회가 싸워가지고 그때는 싸우면 삐져버리면 지들끼리 회의 안 합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신문만 뒤적거리다가 할 거 없으니까 저녁에 퇴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노릇만 한 6개월 동안 그냥 놀아본 적도 있는데 국회라는 데가 쌈박질하면 국회 아닙니다. 요새는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낮았지만은 하여튼 안 열어. 근데 이거 빨리 개정해야 될 법률이야. 빨리 개정해야 돼. 그럼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해야지만 개정안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를 안 열어버리니까 개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엉망이 돼버리죠. 따라서 자주 개정할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이걸 굳이 법률 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더냐? 법률, 예를 들면 이게 상법이다. 그럼 상법 제1조, 제2조, 제3조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져 나갈 건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누가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 법률에다가 명시하지 말고 야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야 대통령 네가 하도록 해도 괜찮겠다. 그럼 그 대통령이 네가 만들어라 해가지고 법률에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장들이 법률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국회에서 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집행하는 자가 행정부 대빵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법은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 그랬어. 대통령 보고.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 아니 법률이 아니야. 법. 그걸 뭐란다? 그걸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 속에 보면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법률에다 명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대통령, 네가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 뭐란다? 대통령령. 근데 더 구체적인 내용, 더 세부적인 내용, 그것들은 굳이 대통령까지 줄 필요 없이 그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국무총리. 그러면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건 국무총리, 네가 법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또 더 세부적인 생활, 장관 보고 만들어랍니다. 이런 건 행정자치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장관들 있죠? 그 장관 관해서는 무슨 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한마디로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령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명령하면 뭐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군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명령이라고 하죠?
그건 의미가 전혀 아니고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법률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는 무슨 부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있는 게 무슨 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만드는 걸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건 뭐란다? 대통령령. 장관이 국무총리가 만드는 건 총리령. 장관이 만드는 건 부령이라고 한다. 무슨 부장관. 그러니까 그건 부령 이렇게 한다. 그 셋을 묶어서 뭐란다?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법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체계예요. 근데 밑에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죠? 거기 보니까 조례라는 게 있더라. 그럼 조례라는 건 또 뭐냐? 자,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법률 중에서도 수도권에만 적용하겠다. 무슨 수도권 전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은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다 다 적용하다 이거죠. 근데 법 중에서 뭐가 있다? 전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만 거기서만 적용하였다라는 지방에서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저 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여기는 어디요?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만 적용하고 만든 법, 서울특별시 조례죠. 그리고 여기는 동시에, 여기는 지금 남영동이니까 용산구에 속하죠? 그러면 용산구청장이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산구조례라고 표현하죠. 또 경기도 도지사가 만듭니다. 뭐죠? 경기도조례. 그건 어디만 적용돼? 경기도에서만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경기도조례를 만드는 건 서울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만든 서울특별시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만, 경기도도지사가 만든 건 경기도에서만 적용한다. 그런 게 경기도조례. 또 경기도 내에도 수원시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수원시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특히 우리 수원시에만 적용하겠다. 수원시 조례라는 걸 만들면 되죠. 또 저 연천군수가 우리 연천군조례 이런 걸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 만드는 건 다른 말로 시도조례, 다 묶어서 그냥 시도의사들이 만든다 해서 시도조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만든다. 그건 시군구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누가 만든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조례는 뭐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고 경기도 가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 서울특별시는 1인데 왜 경기도는 다르냐라고 하면 경기도에서가 뭐라 할까? 야, 우리 지역은 우리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서울은 서울과 따로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가서 따져. 우리한테는 따지지 마. 자기 지역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 조례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그 밑에 또 뭐 있을까? 거기 보니까 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볼 수도 있고 법이 아닌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에 되어 있는 법에는 뭐뭐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돼 있단다. 그래 놓고 요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더냐? 요거까지는 좀 뭐 시험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 밑에 속에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박스 밑에 있죠?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 그래서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다 합친 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법령이라고 부른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문법에는 뭐만 있다? 보통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로 써놨지만 세 가지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습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관습법이라는 게 뭐더냐? 여러분들 관습이 뭐예요? 관습. 옛날부터 오래전 옛날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관행. 이걸 뭐란다? 관습. 그럼 관습법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저 조선시대부터 이러이러한 식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문서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걸 안 지키면 뭐 한다?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런 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식까지 들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습하고 관습법하고는 달라요. 관습은 그냥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 이건 관습이야. 근데 꼭 지켜야 될까? 아니, 그 지켜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 그럼 그건 법이 아니야. 근데 누구나 그렇게 꼭 지켜야 돼라는 인식이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관습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관습이 법적인 인식까지 들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관습법이 된다. 이게 관습법입니다. 여러분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분묘가 뭐죠? 묘자리. 묘자리. 그 분묘입니다. 기지는 뭐죠? 분묘기지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 묘에 가보면 그 봉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날개라고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묘자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앞에다 그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 저기 무슨 돌덩어리 큼직한 거 있고 그죠? 그다음에 좀 평탄하게 해놨잖아. 요 전체를 다 묶어서 말한다. 분묘기지. 봉분이 있으면서 그 묘자리를 쓴 요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있다?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러면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세요. 같은 동네 살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은 요새는 화장에 한 거의 80%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했었어? 전부 다 그냥 매장 문화 했었잖아요. 묻는 거 했었잖아. 그죠? 근데 시골 사람들이 무슨 땅이 있어야지 뭐 산이 있어야지 뭐 묻든지 하지.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남의 산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는 다 같은 살던 분들이니까 그 아버님 묘자리 우리 선산 우리 저 산이 있으니까 그 산 여기다가 그냥 갖다 모시게라고 또 동네 그 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면 되죠? 갖다가 거기다 묘자리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남의 땅이잖아.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옛날부터 그렇게 썼잖아. 그럼 묘자리 이렇게 썼으면 나중에 그 후손들이 야 왜 남의 땅에다 묘자리 썼어? 이거 파가 안 파가? 그럼 자기들이 그냥 막 파다가 다 갖다 버려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도 옛날부터 그렇게 묘자리를 쓰면 그건 함부로 훼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만약에 그걸 팜대로 파헤쳤다가는 뭔다? 처벌받을 거라는 그런 법적 인식이 있으면 그게 뭔다? 그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란다. 그래서 명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에는 없었지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했다면 그게 뭐 된다?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또 뭐도 있다? 보니까 판례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걸 무슨 법은 크게 보면 뭐 영미법 돼 있고 대륙법 돼 있고 뭐 따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골치 아파. 여러분들 심한 거랑 관계없어. 그래서 영미법 때 영국이나 미국 계통에 있는 그 법을 지키는 데서는 판례도 법으로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의 법이 도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법이 도입된지 아십니까? 일본 새끼들 겁니다. 사실은. 왜? 일제시대 때 그 새끼들이 우리 한 30몇 년간 통치하면서 일본 법이 들어왔잖아. 근데 일본 놈들 법은 또 누구 나라 법이 되냐? 프랑스, 독일법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독일법이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 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다 접하느라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영미법 계통보다는 그 독일이나 프랑스를 뭐란다?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걔들은 대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죠.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럽 대륙에 있는 대륙법계통이라고 하는데 그 법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 대륙법은 독재법이에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독재자가 누구였었죠? 프랑스 나폴레옹. 새끼 독재자잖아요. 그죠? 독일 새끼 독재자가 누구죠? 잘 아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독재자만 잘 나올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게 독재예요, 사실은. 아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뭐가 우선이야? 당연히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근데 이 대륙법에서는 그게 아니야. 국민들은 뭘 존재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떠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맘대로 해도 돼. 이게 독재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온 게 바로 대륙법 계통이고
영미법 계통은 민주주의가 영국에서부터 발달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민주가 되잖아. 그래서 민주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법에 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영미법 계통보다는 대륙법 계통이 먼저 들어왔었고 지금은 다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다음 뭐 영국 뭐 잘났다, 미국 잘났다, 뭐 독일 잘났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계가 다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혼합되는 법으로 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대륙법 계통의 법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다 있다만 정리하죠.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답니다. 뭐 있답니까? 아까 위에는 뭐랬죠? 조례. 밑에는 뭐죠? 조리. 탈르네? 조례? 조리. 비슷한데. 그럼 조리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법이라는 걸 만든다 하는데 법을 전부 다 문서화시킨다는 것도 한도가 있고 딱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게 또 하나 이런 관습법이니 이런 것들도 과거로부터 온 과정이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죠. 요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사이버 공간. 이 사이버와 관련돼서도 지금 법적으로 분쟁들이 참 많이 발생해. 근데 그걸 법으로다가 일일이 다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최근에 새로 생기는 범죄들도 많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성문화되는 문서화되는 법에도 없는 내용이야. 그건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라서 새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또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은 청구가 들어왔어. 둘 간에 사이버와 관련돼서 어떤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이것 좀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나한테 내가 판사인데 소송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판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일단 육법전서부터 뒤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부터 다 뒤져봤더니 없어. 이런 내용. 관습법? 더더욱 없죠. 이거 옛날 내용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 할까? 야,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와 관련된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할란다? 재판 안 할란다. 니들 둘이 나가서 내가 칼 한 자루씩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가지고 상대방 찔러 죽이면 이긴 사람이 네가 승리한 거로 하자.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그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요. 재판 거부권이라는 게 판사한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재판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리면 되죠? 간단해. 손바닥에 침 뱉어가지고 탁 쳐봐. 전리 뚝 떨어져? 그러면 네가 이겼어. 일 떨어졌어. 네가 이겼어. 이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판사야, 그죠? 그럼 빈신 같은 판사지.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판사나야 돼? 자기가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는 뭐는 존재한다? 정의 또는 진리라는 건 존재할 것이다. 그럼 그 정의 또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의라지 진리에 비추어 볼 때는 네 말이 맞다? 아니 네 말이 맞다라고 어떤 정의 내지 진리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네가 맞다, 네가 맞다를 나는 가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땅땅 네 말이 맞다. 땅땅땅 네가 이겼다 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결이 침 뱉어가지고 두들겨서 내리는 판결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진리 또는 정의라는 걸 가지고 재판한다 이겁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 또는 정의라는 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게 조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리도 뭐란 얘기야? 그게 법이란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조리라는 진리를 가지고 나는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리가 뭐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조리입니다. 결국은 판사가 생각할 때 이게 맞겠다는데 지가 이거에 비추어 볼 때 지는 이게 맞는다는데 그럼 그게 조리예요. 저 판사는 지가 판단할 때는 저게 맞는데 그럼 그게 조리예요. 그래서 조리는 전문가인 판사가 정의 내지 진리라는 걸 비추어서 재판하는데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내지 진리를 한마디로 뭐라자? 조리라고 하자. 그래서 조리도 뭐로 본다? 법으로 본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은 인정하고 판례법은 인정하지 않고 조리도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 왜? 어차피 재판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된다? 조리고 이 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법은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것.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그 밑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건 법이라는 거하고 잘 보세요. 법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혼동하지 말라? 법률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야? 법하고 법률하고. 법이 월등하게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흔히 법률 둘을 혼동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법이라는 게 월등하게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수많은 법 중에서 일부가 뭐다? 법률이다.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든다? 그건 국회의원 놈의 새끼들이 만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있잖아. 시의원 또는 뭐 군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다? 그게 조례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라고 있잖아. 서울특별시의회 있죠? 용산구의회. 그런 데서 그 시의원 또는 구의원들이 지들이 만드는 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조례고 그 만들어져서 그 서울특별시장 또는 용산구청장이 그걸 공포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 된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되는 거고 용산구 조례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드는 건 법률이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건 시의원이니 뭐 구의원이니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셨죠? 거기까지만 구분합니다. 자, 두 번째 공법과 사법의 구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 하니까 한자로 어떻게 해요? 공법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사법이라는 건 개인사자를 씁니다. 개인사자 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나눠보자. 어렵진 않습니다. 공법 뭐랍니까? 국가나 지방자치 간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법을 만드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들 간에 어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지들끼리도 어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은 무슨 법이다? 보통 행정조직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권한을 각각 부여합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다 법으로 만들어요. 이런 것도 무슨 법이다? 그것도 공법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공법은 국민을 주지하기 위한 법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 두 가지 종류야. 행정청끼리 지들 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공법이고 또 하나 국가의 어떤 위계 질서나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야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요럴 때는 요것만 해야 된다. 라고 규제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규제하는 법을 뭐란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형법. 형법은 뭐죠? 사람 죽이지 말라. 법에다 만들었잖아. 죽이면 뭐한다? 너도 뒤져라. 사형에 처한다. 너는 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너는 20년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있죠? 형법. 그래서 형법은 국민들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건 무슨 법이다? 공법. 따라서 공법을 위반해버리면 국민들의 공법을 위반해버리면 그때 뭐죠? 처벌이 따릅니다. 너는 징역 몇 년, 너는 벌금 얼마, 너는 이거 못하게 이런 식으로 처벌을 따르는 건 무슨 법? 공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기 헌법이니 뭐 행정법 뭐 중요한 거 아니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다 공법인데 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법은 국가 행정청 조직에 관한 거나 국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 법은 그거는 공법을 하자. 공법을 위반한 국민은 뭐한다? 처벌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반면에 밑에 사법, 개인들 간의 관계를 드는 거야. 개인 사자잖아. 그죠? 개인과 사인인데 사인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이란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사인 이코로 개인이라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그래서 또 개인이라고 했더니 또 자연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기업과 기업체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나 또는 개인 단체를 말하죠.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나 또는 법인들 이런 그런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에 관련된 자기들끼리 관련된 문제 서로 분쟁이 발생했다. 자 여기는 예를 들면 핸드폰 누구 거야? 자기 거지. 근데 저 친구 뭐라죠? 야 저거 어제 내가 잊어버린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또 지 거라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자기 거라고 저 친구는 잊어버린 내 거라고 하고 그럼 분쟁이 발생해서 안 했어. 됐죠?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걸 해결하려고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든 법을 뭐란다? 그런 걸 사법이라 하자. 이게 사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사법 위반 시 근데 뭐죠? 무효 등의 효력 제한하는 게 있다 이랬죠.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했더냐?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걸 규정해놨는데 그걸 위반했단다. 자 계약서를 쓰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저 친구 모르게 도장을 파가지고 지 맘대로 찍었다. 그럼 저 친구는 몰랐던 건데 그죠? 그러면 사인 간의 효력이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 효력 발생에 관련된 걸 어떤 때는 무효하자, 어떤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어떤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등등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건 무슨 법이다? 사법은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때 민법과 상법이라는 건 또 뭐냐라는 보고 단계는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이 법 두 개는 다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먼저 민법은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이 민법보다도 더 오래된 법은 사실 없어요. 가장 오래된 게 뭐죠? 민법이야. 사람들이 혼자 살 때는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혼자 빨개 먹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음란죄, 노출죄로 다 걸립니까? 아, 혼자 사는 대상인데 누가 처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혼자 살 때는 아무도 규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법은 왜 만들어놨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필요 없어. 근데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지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같이 살면서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못 때려버리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법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합의, 그게 법이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기로 하자. 이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하는 거. 이게 하나의 뭐가 되죠?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무슨 법이다?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개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법. 무슨 법? 민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뭐 재산관계법과 가족관계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재산법에는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가족관계에서는 친족, 상속 이런 게 나눠지는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니까 관계없고, 하여튼 민법은 한마디로 말하다 개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든 법이다. 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근데 개인들 간의 분쟁 중에서도 특히 무슨 분쟁? 상거래 행위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분쟁. 뭐와 관련된 거? 상거래 행위. 즉 상거래가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장사하는 거. 이게 상거래잖아. 그죠? 그럼 이런 돈 벌기 위한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상행위에 관해서는 특별히 무슨 법을 만들었다? 상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상행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상행위 하는 회사들 있잖아.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연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설립하고 그 자들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해산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그런 회사 조직에 관련된 상행위 하는 조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법이다? 상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민법과 상법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민법 뭐죠? 모든 개인들 간의 거래 관계를 다루는 일반법이 무슨 법? 민법. 그 중에 특히 개인들 간의 거래 중에서도 무슨 행위? 상행위라는 거, 상거래 행위, 그 상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무슨 법을 만들었다? 그건 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거래 행위를 하던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민법도 있고 무슨 법도 있는데, 상법도 있는데, 그때는 무슨 법을 우선 적용한다? 상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거래 행위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상법을 찾아봐. 이런 분쟁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그럼 그 규정이 있어. 그럼 뭘 적용하라는 얘기야? 상법을 먼저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럼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 있다? 민법에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단다. 그럼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그때는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 내용이 좀 달라.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보험계약법에서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와요. 민법에 규정되는 거하고 상법에 규정되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달라. 그때는 뭐가 우선 적용될까?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이럴 때는 상법을 특별법이라 합니다. 그럼 무슨 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원칙. 좀 이따 맨 밑에 다시 나오는데 그거에 의해서 민법과 상법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서로 내용이 상반된다. 서로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 상법에 있는 걸 먼저 적용하고, 같이 부딪힐 때는 그래. 근데 어떤 때는 민법하고 상법하고 어떤 내용이 더 많을까? 민법이 더 많아요. 내용이. 일반적인 개인들 간의 관계를 하니까 쫙 많아. 근데 상법은 그중에 특히 뭐만 다룬댔죠? 상행위만. 근데 상행위에 관련된 것만 몇 개 나눴는데 상법에는 규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민법 있는 걸 적용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따라서 상법과 민법 중에서 민법에는 없고 상법에만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상법 우선 적용하면 돼. 상법에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민법과 상법에 같이 들어있어. 서로 부딪혀 내용이. 그러면 상법 우선 적용한다.
상법이야. 상법에는 없고 민법에만 있어. 뭐 되죠? 그때는 이것도 개인 간의 거래 행위니까 그때는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앞으로 수업 진도 나가면서 보험계약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부딪히니까 그때는 못 알아야 돼. 아,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상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다. 서로 부딪힌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또 학자들이 또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 학자들끼리 싸우는 걸 뭐란다? 학설. 그게 학설이야. 그래서 A라는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고 B라는 교수는 또 저렇게 주장하고. 근데 이게 또 달라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어. 그게 또 무지막대하면 그건 학설이 될 수도 없어. 그건 뭐죠? 또라이가 세운 혼자 세운 학설이지. 그건 학설이 될 수 없고. 이쪽에서는 그래 이것도 맞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쪽 게 주장이 맞다. 그럼 학설의 대립이라는 게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이 그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상법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밑에 법조문의 구성 이게 제 핵심 정리 4번에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상법에 관한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법은 첫 번째 제1편 뭐라 했다? 총칙편이 있다.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거기에 이제 회사. 이 회사가 뭐죠? 아까 말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래서 회사 종류들이야. 그래서 합명회사는 어떻게 설립하고 근데 걔들이 해야 될 일은 뭐를 할 수 있는지 쭉쭉 그 회사들에 관련돼서 쭉 나오는 게 몇 편? 제3편 회사편. 그래서 그는 회사를 하는데 그걸 뭐라 한다? 제3편 흔히 회사편 이렇게 말해. 제2편 상행위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4편이 바로 뭐다? 보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편 보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의 시험범위인 보험계약법이라는 걸 제4편 보험편 요거를 뭐라 부른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보험계약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험계약법은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있다 했죠? 상법의 일부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법의 일부라는 게 상법 제 몇 편을 말한다? 제4편. 상법 제4편 뭐에 가는 거? 보험. 그게 바로 보험계약법에 관한 겁니다. 그럼 상법은 법주문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제4편은 몇 조부터냐? 638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법 제638조 1조, 2조, 3조, 4조 내려가다가 무려 몇 조까지 내려가? 638조까지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뭐가 들어간다? 제4편 보험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4편 보험 이것이 상법 제638조부터 마지막 739조의 3 그래서 739조의 3까지가 그게 뭐다? 제4편의 전반적인 법조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5편은 뭐죠? 해상편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들 있죠? 그거와 관련된 상해위들 바다와 관련된 상해위에 관련된 건 제5편이 되는 겁니다. 제6편은 뭐죠? 항공운수. 저 비행기로다 상해위 하죠? 날로 운반하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건 몇 편? 제6편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제1편부터 몇 번까지 돼 있다? 제6편까지로 돼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고 부르는 건 몇 편을 말한다? 제4편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 요 조항까지를 우리 보험계약법이라 한다. 아셨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제4편만 다시 보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 해놨죠? 몇 편만? 제4편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어? 제1장 통치,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이렇게 해서 또 1장, 2장, 3장으로 그 4편을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4편 보험, 그 다음에 제1장 통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이렇게 들어가죠. 그 중에 다시 제2장 손해보험에 들어가 보면 손해보험 또 뭐로 나눠진다? 제1편 통치, 2편부터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제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그 속에서 또 갈라져요. 모두 인보험도 제1절 통치 해놓고 2절, 3절, 4절이 각각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게 무슨 보험이다? 인보험은 또 그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관해서도 쭉 나누고 인보험도 또 이렇게 구분되도록 이게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뭔다? 제4편 보험편이 되더라. 그래서 제4편 보험편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보험계약법이라 한다.
그게 보험계약법입니다. 근데 법주문은 그럼 아까 제가 뭐랬죠? 제1조, 제2조, 제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이걸 각각 하나하나를 뭐라죠? 법조문이라고 합니다. 법은 제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만들어져서 법은 조로 되는 문장으로 돼 있다. 법은 조라는 1조, 2조, 3조로 나가는 그런 문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자. 그러면 제1조, 2조, 3조, 4조 이걸 보자. 이게 법조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법조문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그 밑에 제1조 해놓고 제2조 했죠. 근데 제2조 해놓고 다시 거기 뭐 되죠? 제1항, 2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2조가 내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면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시래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했는다? 제1항. 이거는 제2항. 그래서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가 있으면 제3항 하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걸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는다?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읽는다. 근데 여기 제2항에 다시 또 거기 가 점 찍고 나 점 찍고 다 찍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갈라져. 제2항의 내용이 다시 내용이 갈라진다. 그럼 뭐라 읽는다? 읽을 때는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앉지 않고 뭐란다? 가목, 나목, 다목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읽어봐. 제2조 뭐라 했는다? 제2항 그 다음에 가목, 나목, 다목 아셨죠? 이런 식으로 순서들은 그렇게 읽는단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법조문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제27조 제3항 다목에 의하면. 그럼 제27조 제3항 다목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제27조 동그라미 제2항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다 그걸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져서 1조, 2조, 3조, 4조 쫙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놈의 법이 뭐가 되죠? 개정을 합니다. 그죠? 법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생활이 바뀌면 바뀌는 것만큼 법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새로운 내용이 새로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봐봐. 제3조와 제4조 사이에다 하나의 조항을 새로 넣고 싶어.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제4조라고 해놓고 자, 4조는 뭐라면 되죠? 제5조 하면 되죠. 그럼 제5조에 있던 건 제6조, 6조에 있던 건 제7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한 자리씩 뭐 하면 돼? 밀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만들까?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듭니다. 왜냐면 판사나 변호사나 이 새끼들은 제 몇 조 몇 항까지도 다 외우거든.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왜 그런다잖아. 법주문을 그냥 다 외워가지고 그게 또 까먹을까 봐서 다시 그걸 태워가지고 채를 갖다가 그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아예 들이마셔서 그냥 아예 내 몸속에다 그 법전을 갖다 다 집어넣자. 뭐 이런 무식한 짓도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라는 건 한 번 외워두면 가급적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4조 해놓고 이 제4조를 밀려서 제5조로 쓰지 않고 이걸 그냥 제4조로 그냥 둬요. 그래놓고 이 만드는 방법을 이걸 제4조로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제3조의 이렇게 써버립니다. 추가적으로 새로 들어가는 조문을 4조로 만들지 않고 이걸 제3조의 뭐라 쓴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3조하고 제3주에 의하고 사촌동생쯤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 관계 없어요. 사촌동생 아니에요. 그냥 순서적으로 요 3조와 4조 사이에다 늘려다 보니까 전혀 별개의 내용이야. 별개의 내용을 여기다 늘려다 보니까 제3조의 2라고 넣었을 뿐이지 3조하고는 사촌관계 아무 관계도 아닌 무촌관계라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몇 조야? 원래는 4조라고 썼어야 되는데 4조라는 게 있으니까 4조라고 쓰지 못하고 그냥 제3조의 3조 밑에 있는 내용이다 라는 뜻이지 3조하고는 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3조하고 관계 있는 내용을 넣고 싶으면 어떡할까? 아까 이제 위에서 힌트 줬어. 3조와 관련된 걸 넣고 싶어 여기다. 3조가 조항이 하나만 있었어. 그럼 제3조 뭐라고 썼겠죠?
그럼 뭐 하면 되죠? 요 종전에 있던 걸 말한다. 제3조 제1항하고 동그라미 1로 쓰고 새로 추가되는 걸 말한다. 제3조 밑에다 동그라미 2 써놓으면 그게 3조 제2항. 그게 새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건 그렇게 집어넣는다. 그럼 제3조 제2항은 3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제3조의 2 이렇게 쓰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보험계약법도 그렇습니다. 보험계약법 아까 몇 조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638조부터 시작되잖아. 그런데 638조 바로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 639조일까? 아닙니다. 638조의 2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638조의 3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두 개 조항은 처음에 만들 때는 없던 걸 나중에 개정하면서 제 638조에 2 추가했고 제 638조에 3 새로 추가했다. 그래서 그건 638조하고 무슨 관계다? 아무 관계 없다. 아셨죠? 그것도 사촌의 팔촌 관계 찾으면 안 돼. 그건 아무 관계 없다. 추가로 속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추가만 되는 건 아니잖아. 하다 보면 뭐 하고 싶죠? 빼버리고 싶어. 이걸 이제 지금부터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 하죠? 삭제하고 싶어. 그럼 몇 조를 삭제하고 싶다냐? 예를 들면 제4조, 제5조, 제6조 그랬는데 몇 조를 삭제하고 싶다? 제5조라는 내용을 없애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잃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6조를 다시 제5조로 땡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6조는 그대로 남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지울까? 안 지웁니다. 그냥 제5조 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뭐라 쓴다? 삭제하고 삭제한 연도에 언제 이게 삭제니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삭제됐다. 라는 그것만 다 삭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는 그냥 살아있는 거야. 5조라는 건 살아있는데 내용은 뭐 됐다? 없어졌다. 삭제했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법을 쭉 만들면서 새로 추가되고 새로 빼버리고 하다 보면 이놈의 법 조항이 뭐가 된다? 누더기가 됩니다. 그죠? 뭐 들어갔다, 뭐 추가됐다, 뭐 빼졌다, 막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게 누더기가 돼버려.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 중간에 전면 개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씩 바뀌는 건 뭐죠? 부분 개정이래. 부분 개정. 부분 개정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됐잖아. 그럼 전면 개정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죠? 다시 순서대로 제1조, 제2조, 제3조, 4조. 그래서 늘어난 거 봐봐. 1조, 2조, 3조 이게 이제 뭐가 돼? 3조가 4조가 돼. 이게 뭐 되죠? 5조가 돼. 이건 뭐가 되죠?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되고 6조가 되는 거고. 이거 빼버린 건. 그러면서 법조문을 다시 1, 2, 3, 4로 해서 쌈박하게 새로 전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 이걸 말한다? 전면 개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법은 만들어간다. 그래서 책임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핵심 정리 5번 볼까요? 법의 적용 순위를 했습니다. 법도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위계 질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최상위법이다 그랬죠? 헌법. 헌법보다 높은 거 없어. 물론 불문법 중에서도 뭐죠? 불문 헌법이라는 게 있다고 전번에 나왔었어. 그래서 이 불문법에서도 헌법적 성격을 갖는 게 있다. 그걸 불문 헌법이란다. 그건 뭐가 똑같아? 성문 헌법이나 불문 헌법이나 효력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봅니다. 하여튼 뭐가 제일 높은 법이다? 헌법. 그보다 밑에 있는 게 법률, 밑에 있는 게 명령, 밑에 있는 게 조례입니다. 물론 관습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다음에 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례 이게 아니에요. 이 관습법은 불문법에서 이 관습법도 법률적 성격을 갖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통상은 관습법도 법률적 성격을 갖는 거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다 둘 건지는 이 불문법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만 보통은 성문법 가지고만 위계질서를 따집니다. 위계질서는 그래서 문서화되는 것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따라서 법률에 있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내용하고 서로 달라. 법률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지멋대로 그거 다르게끔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밑에 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는 법률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그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라고 적용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무슨 뭐가 우선에 있죠? 특별법 우선 원칙. 아까 민법하고 무슨 법하고는 상법하고는 어떤 게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상법. 그래서 둘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위에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바로 상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상법 제4편이 무슨 편이죠? 보험편.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 1차 시험범에 들어가는 무슨 법 있어? 보험업법이라는 거 있잖아. 보험계약법 말고 무슨 법도 있어요? 보험업법.
보험업법이라는 과목도 있어. 그럼 보험업과 법. 그러면 보험과 관련돼서는 제4법, 상법 제4편 보험편에 있는 거하고 보험업법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내용이 부딪히면 그때는 뭐가 우선할까? 보험업법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상법하고 보험업법하고 둘이 부딪히면 어떤 게 특별법일까? 보험업법이 더 특별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왜? 보험과 관련돼서는 특히 무슨 법이 있다? 보험업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으니까 상거래 행위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게 상법에 있지만 특히 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업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때는 무슨 법이 우선한다? 보험업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다시 상법 제4편 요거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 보험업법에 있는 게 먼저 우선한다는 거. 그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요새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요, 법을 만들면서 개정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잖아? 그걸 관련된 법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바꿔버려. 보통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 법은 새로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저 법은 개정이 안 돼서 옛날 내용이 그냥 있었어. 그럼 이게 부딪힐 수 있잖아, 서로. 그럼 뭐 한다? 최근에 새로 만든 법, 신법 우선의 원칙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새는 서로 부딪히는 내용들 있죠? 그럼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을 하나를 개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법들, 무슨 법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 나오잖아? 그걸 다 여기서 한꺼번에 그 법 뒤에 붙이기라는 데서 다 그 수정해버립니다. 무슨 법 몇 조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은 요거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한다. 무슨 법 몇 조에 있는 건 요거는 요게 맞도록 이렇게 개정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싹 개정해버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관련된 법에 있는 내용을 다 한꺼번에 고쳐버려요. 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요새는 찾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무슨 단어만 하나만 해서 이 문서 전체 속에 들어있는 뭘 찾고 싶다. 뭐 하면 되죠? 그거 찾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누르면 그 관련된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그거 싹 개정해야지 뭐 일일이 그거 뭐 하나씩 찾고 한다는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그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꺼번에 싹 개정해 준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죠. 자, 핵심 정리 6번 볼까요? 법규의 성질. 여기까지만 하자. 이 법규의 성질이라는 것 또는 법규정의 성질 그랬는데 법규가 뭐죠? 한자로 쓰면 법규. 법규정.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법규 또는 법규정이라는 건 아까 법은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내려가면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 내용들이 이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무슨 법규?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하나는 뭐도 있다? 임의법규 있다. 근데 그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강행규정이라고 써요. 봐봐요. 여기 법규라는 건 이걸 말한 거죠. 근데 규정 하면 뭘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강행법규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행규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건 같은 표현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냥 법규란 말을 썼지만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눠진다는 뜻인데 이 법규정이라는 게 뭐로 나눠진다? 강행법규와 또 하나 임의법규로 나눠진다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법조항들 하나하나 써있는 이 내용들이요 어떻게 되냐 효력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항은 국민들에게 뭔다? 강제화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법조문을 뭐하라? 따라라. 이 법조문대로 따라라. 이걸 위반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멋대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무슨 법규가 된다?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이 되는 겁니다. 법대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뭐 협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법조항과 다른 걸 너희들 멋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자, 사람이 살아다 보면 법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져 있지만 두 사람 간에 살면서 뭐죠? 서로 당사자 간에 흔히 합의라는 걸 합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둘이 합의하잖아. 그래서 그걸 계약서로 쓰잖아요. 계약 쓰잖아. 그럼 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력이 있고 또 이미 존재하는 뭐가 있다? 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법의 내용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거냐? 법대로 하자고 해서 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당사자나 합의한 내용을 우선 적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만 생각했죠? 당연히 법이 존재하면 법이 우선 적용되지요 라는 것만 배웠어. 왜? 법은 국민들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꼭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게 우선 적용되고 법은 거기에 관여 못하는 법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빈신 같은 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들보다 우선 적용한다.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게 전혀 문제가 없어. 괜찮아. 전혀. 그러면 법보다도 당사자 간의 의견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우리나라를 유지해야 돼.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돼. 또는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때는 뭐 하죠?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은 뭐 한다? 마음대로 당사자 간에 함부로 그걸 위반하는 그런 계약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건 전체를 위한 거잖아. 따라서 당사자 지들끼리 그걸 위반한 걸 지들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거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니들 멋대로 그거 위반하는 거 적용 안 한대. 또 경제적 약자라는 게 뭐더냐? 자, 이 친구는 누구죠? 회사 사장님입니다. 영어로 CEO. 그죠? 이 친구는 누구죠? 종업원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럼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누가 더 파워가 있죠? 근로자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 본인이 세계적인 특허를 하나를 갖고 있어. 사장 새끼는 그거 없으면 일 못해. 본인이 그걸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갑이야? 본인이 갑이야.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러면 보통은 사장님이 더 끝발이 있고 종업원은 끝발 없잖아. 그럼 둘이 계약서 쓰면 누가 유리하게 계약서 쓸까? 당연히 사장 새끼 지한테 유리한 계약서 쓰겠지. 종업원은 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평등한 계약인 줄 알지만 도장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법 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법들이 있잖아. 그죠? 그중에 근로기준법 같은 그 법에서는 적어도 근로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사장님 니 멋대로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법 있잖아. 이런 법은 무슨 법보다 강연벽비성을 갖는 겁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쪽에게 더 불리한 거 이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니들 간에 당사자는 있더라도 법에 있는 것보다도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썼다면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법대로 가는 거지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갈 수는 없다. 최소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다 만들어놨다면 그 법은 무슨 성격을 갖는다? 강행 법규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법대로 따라줘야 되지 지들 멋대로 계약서 썼다고 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필요하다? 이 중에 강행법규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임의법규라는 걸 왜 만들어놨을까? 아까 만들었는데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변호사들이 아니잖아요. 당사자 그죠? 그럼 뭐 하죠? 핵심적인 내용만 계약서에다 달랑달랑 쓰고 말아버려 사람들이 그죠? 근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내용들도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없어요. 적용할 게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돼? 법을 찾아봐. 법에 가봤더니 우리가 계약서에서는 안 썼지만 법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란다 라고 법조문이 있다면 그 법을 끌어와서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 적용하는 거.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이 없는 것. 그럴 때는 그걸 적용하자. 그럴 때는 그건 무슨 법이 된다? 그건 임의법규성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임의법규라고 하는 건 뭐더냐? 법은 존재하는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우선할 수는 없는 법. 그럼 뭐가 우선한다는 거야? 둘 간에 합의한 게 먼저 적용돼.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해. 당사자에게 합의한 게 먼저 적용돼. 근데 합의하지를 않았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의 계약이 없어. 그때는 뭐 하자? 보충적으로 요 법을 그때 가서 적용하자. 그럼 그때는 그게 무슨 법이 된다? 그거는 임의법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처음부터 당사자 간의 내용에 관여하지를 않아. 임의법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합의해서 정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나중에 그 합의한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그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어. 합의한 건 없어. 그때 뭐 한다? 그때는 법에 어떻게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법에 있는 내용을 그때 가서 적용하자. 무슨 법규? 임의법규입니다. 그럼 이 강연법규는 법대로 하자 그랬죠. 근데 이놈의 강연법규가 또 뭘 한다? 절대적 강연법규와 상대적 강연법규로 나눠진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관련된 거야. 상대적 강행법규가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절대적 강행법규는 뭐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오직 법대로만 해야 돼. 법에 있는 걸 니들 멋대로 고쳐서 위반하는 건 안 돼. 설령 근로자 쪽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 그것도 안 돼. 오직 뭐대로 해야 돼? 법조항대로만 적용되지. 이쪽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고 해서 그거 적용할까? 그것도 안 돼. 이 법에 대해서는 1.1획도 손대지 말라. 이런 말이야. 오직 1.1획이라는 게 법에 있는 조항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 그대로만 적용하라. 니들은 이 법을 위반해서 니들 멋대로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법이 됐나? 그걸 절대적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그 절대적 강행법규의 그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서 거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금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자, 15살 미만자, 걔가 죽으면 사망이죠? 걔가 죽으면 뭐겠다? 보험금 줄게라는 이런 보험은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절대적 강행 법규입니다. 왜냐하면 15세 미만자라는 건 아직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3살짜리 꼬마한테 그죠? 눕갈 사탕 하나 주면서 야 네가 죽으면 보험금 내가 타는 거 계약서 쓰자. 그럼 걔는 계약서 쓸까 안 쓸까? 3살짜리 꼬마한테 눕갈 사탕 이만한 거 하나 주면서 야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 탄다. 그죠? 엄마 모르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탄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꼬마는 예 하고 도장 찍을까 안 찍을까? 물론 도장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할 겁니다. 왜? 죽는다는 개념을 모르는 애들이잖아.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인다? 당장 눈앞에는 눈깔 사탕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을 보험사고를 한단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 한다? 죽음 무턱에 놓을 수 있죠. 거기다 또 정신 상태가 좀 떨어지는 애들. 얘들은 기른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 차라리 죽여서 보험금 받아먹는 게 낫겠다. 그럼 걔들을 사망을 보험사로 보험계약 체결한다. 이러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죽음의 무턱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는 아무리 얘가 도장을 찍었던 뭐를 했던 간에 그런 계약은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효력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죽음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험계약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건 절대적인 겁니다. 얘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건 효력이 없다. 그걸 절대적 강행법규. 일단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그 두 번째 건 나중에 진도 나서 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 강행법규라는 건 뭐냐. 자, 거기 법조항의 밑에 보면 1번 동그라미 1번 뭐로 돼서 상법 제663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법조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조문이야.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야 돼. 자, 뭐로 해서 이 편의 규정은 아까 663조면요. 어디냐면 아까 상법 통치편 있죠? 제1절 통칙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664조인데 그 전거 663조니까 여기에 뭐라 했더냐? 이 편의 규정은 이 편이 뭐죠? 이 편이 뭐 같아요? 이 편. 상법 제 몇 편? 상법 제 몇 편? 4편. 그 편이야. 아까 4편이 뭐라고 했어? 보험편. 그죠? 4편이 보험이라고 했었죠? 바로 그 제4편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 상법 제4편 바로 이 편에 나오는 이 규정들은 이 법조문들 하나하나 그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 들은 이 내용들 이 편의 규정은 뭐 한답니까? 당사자 간에도 이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당사자가 누구냐면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서를 쓰는 여러분들하고 보험회사 이걸 보험계약자, 보험자 이 둘을 뭐라 부른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당사자 간에 뭐로? 특약. 특약이 뭐죠? 쥐들끼리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와 다르게 썼다는 얘기야? 638조부터 739조의 3에 있는 내용과 다른 특별한 약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약이야. 누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인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상법과 다르게 자기들끼리 뭐였단다? 특별한 약정을 했다. 사실 그 특별한 약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관이에요. 약관. 누가 만들었어? 보험회사하고 만들어가지고 계약자한테 도장 찍어. 그래서 서로 합의한 내용. 그게 통상 약관인데 그런 약관이 아니라도 손으로 써도 상관없어. 하여튼 특별한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한다? 특약이라고 그러고 그런 특약으로 뭐 한답니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뭔다?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 여러분죠? 수익자라고 하는 건 돈 받는 사람, 피보험자는 둘로 갈라지는데 손해보험에서는 돈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보험금 받는 사람이 되고 임보험에서는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릴 사람이야. 그게 피보험자인데 어쨌든 이쪽 편, 보험회사 편 말고 보험계약자 쪽에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쪽에게 뭐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계약자한테 3법에 있는 내용 638조부터 739지 제4편에 있는 이 내용보다도 계약자한테 더 불리한 내용으로 뭐 하는 거? 특별히 약정하는 거, 특약을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하라는 얘기야? 상법에 있는 정도까지는 되도록 계약서를 써야 되지.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더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그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중요한 조항이야. 근데 단서를 달았죠.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법조문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놈의 새끼야. 그럼 그러하지 않으면 웃자자는 얘기야.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그냥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참 많아.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죠.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게 써도 괜찮다. 불리한 특약을 써도 괜찮다. 그게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보험에서는?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 그럼 재보험이라는 게 뭐죠? 아직 여러분들이 안 들었으니까 재보험이라는 건 자, 이 친구가 나한테 보험을 들었어. 저 친구로 하자.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닮았다. 잘생긴 얼굴이. 자, 이 친구가 누구야? 손흥민이야. 저 친구 다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다리. 이 발. 얼마짜리야?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1,000억이 돼. 그죠? 손흥민의 이적을 하게 되면 그 값어치가 얼마짜리야? 1,000억짜리예요. 손흥민이 일주일에 받는 게 얼마죠? 일주일에 받는 게 몇 억 받죠? 나도 이번 알았어. 보니까 꽤나 되대 받는 게. 그래서 손흥민이가 이적을 하려면 얼마는 줘야 돼? 1,000억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손흥민이 다리가 얼마란 얘기야? 그게 1,000억이죠. 부러지면 뭐야? 끝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할까? 상해보험을 들고 싶어. 자기 다리가 부러지면 축구 인생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운동하다 다리 부러지면 그때는 얼마 주기로 한다? 1,000억 주기로 한다. 그래서 보험료 내고 보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보험회사야. 손흥민은 또 축구 잘하니까 또 상대방 선수들이 가만히 둡니까? 또 어떻게 하든지 저걸 못 뛰게 또 만들려고 합니까? 언제 다리 부러질지 모르잖아. 그죠? 달려드는 놈들이 워낙 수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내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얼마 줘야 돼? 다리 부러지면 1,000억이란 보험금이 나가야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는 벅차죠. 그럼 내가 뭐 한다?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다 또 보험을 들어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재보험. 그게 재보험이야. 그래서 이걸 원보험, 원래 보험이라고 그래. 원래 든 보험인데 보험회사가 또 저 친구 다리 부러지면 1,000원 나갈 걸 염려해서 내가 또 보험 들어.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한테 뭐라고 하더냐? 다른 보험회사한테 야, 우리 둘이 나누자. 1,000억짜리인데 내가 다리 부러져 손흥민이가 다리 부러지면 내가 500억은 내가 내고 나머지 500억은 누가 부담한다? 네가 부담하라. 대신 내가 보험료 줄게. 그거 해당하는 보험료 줄게. 그래서 둘이 공동분담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무슨 보험이란다? 재보험이랍니다. 그럼 재보험은 누구하고 드는 거야?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도 또 보험 드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둘은, 이 보험회사들은 둘은 대등한 관계입니까? 불평등한 관계입니까? 다시 말하면 보험에 대해서 서로 잘 아는 놈들이니까 둘 다 무식한 모르는 놈들입니까? 둘 다 전문가잖아. 나도 보험에 대한 전문가고 다른 보험회사도 보험회사는 같은 전문가잖아. 그럼 전문가끼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내가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저쪽이 이제 보험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 둘이가 무슨 관계다?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등한 관계에서 나한테 불리한 약정서를 내가 쓴다면 그 약정서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고 쓰는 거야? 모르고 쓰는 거야? 알고 쓰는 거죠. 왜? 나도 보험회사인데 전문가인데 이런 내용을 딱 읽어보면 아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다 불리한가다 난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대등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끼리 회사끼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설령 계약자한테 상법 4편에 있는 것보다도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뭐 하자는 얘기야? 그냥 그대로 효력 발생시키자는 얘기야. 그건 무효화시키지 말자는 얘기야. 왜? 너도 잘 알면서 그렇게 계약서 썼잖아, 이 새끼야. 근데 뭐 내가 불리할 게 뭐 있어? 내가 알면서 감수한 건데.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란 얘기죠.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런 친구하고 계약서 쓰면서 내가 계약서 그 아까 약관에다가 법률 용어 막 섞어 쓰면서
아주 어려운 였습니다. 뭐 이럴 때는 보상하지 아니할사 안 이럴 다시 말해 나도 꼬인다.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지를 써놓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도대체 저게 준다는 거야 보상금을 안 준다는 소리야. 거기다 뭐 혜택하는 경우에는 이 지르면 이놈 뭐 혜택가 뭔지 혜택가 뭔지 알아죠? 게을리한다 이게 혜택거든. 그걸 그 말씀 막 쏘가서 하면 법률 용어라고 막 쏘놓으면 일반인들은 이게 보험금 준다는 소리요 안 준다는 소리요 이럴 때는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요 못 알아듣는 것들 막 쏘놓으면 누가 불리할까? 이충가 불리하겠죠. 따라서 그런 약정서를 보험회사 마음대로 쓴다면 그거는 뭐 시킨다? 2편에서 있는 규정보다도 당사자는 특약으로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쓴 거는 뭐 시킨다 했어 아까? 무효화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는 이건 계약서의 내용 무효야. 뭐에? 상법에 있는 내용을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일반 가계보험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기업보험에서는 계약자도 그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썼다면 그건 지가 알면서 쓴 거니까 그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하지 않냐다는 게 그때는 그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썼다는 계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상법에 있는 2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네가 불리하게 쓴 건 네가 감수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결론 가계보험 개인들이 드는 보험들 있죠? 이런 가계보험에 있어서는 뭐 하자는 얘기야?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계약 내용에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무효시켜버리고 기업보험, 재보험, 해상보험 같은 보험에서는 굳이 그걸 무효시키지 않고 그건 유효하도록 하자.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뭐란다? 그런 조항을 상대적 강압법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상대적 강압의 핵심이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의법규는 뭐랬죠? 임의법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적용하고 그게 우선해. 법은 관여하지 않아. 왜? 둘 간에 합의한 내용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는데 합의한 내용에 그런 게 없어. 합의한 게 없어. 그때는 뭐 한다? 요 법조항을 그때는 거기다가 적용해 주자. 그때 요 법을 뭐란다? 임의법규를 한단다. 그래서 그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사자는 합의를 우선하고 법조항은 나중에 합의한 내용이 없을 때만 관여 들어가는 거. 그거는 임의법규 아셨죠? 그래서 우리 상법 제4편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뭐다? 원래는 상대적 강압이었고요. 전체 조항이 638조부터 739조에 3까지 있다 그랬죠? 그 조항의 대부분은 뭐다? 대부분은 상대적 강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일부는 뭐도 있다? 절대적 강압이었도 있어요. 아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파괴자, 사망보험사고 무효화시킨댔죠. 이거는 그 600, 그것도 700건 700조쯤에 들어있는 건데 거기 있는 내용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법 제4편 보험에 관련된 내용 법주문들이 전부 다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가 들어있다? 절대적 강행법규도 들어있고 대부분은 뭐다? 상대적 강행법규인데 또 일부는 뭐도 들어있다? 임의법규에 관련된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어떤 건 절대적 강행법규, 대부분은 상대적 강행법규, 또 일부는 임의법규성도 그 속에 들어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 진짜 나가면서 이제 요 셋을 그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저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자.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쉬었다 가시죠. 질문.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막히는 거, 오케이. 조금만 크게. 불문법에도